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수능이 지난 17일에 치러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며 수험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이번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시행된 두 번째 시험으로 수능을 다시 준비하는 N수생 비율이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높아진 경쟁률을 고려해 수능 이후의 입시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을 분석하고 남은 기간 대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원출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정환 대구 진학진로 지원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수능도 코로나19 독감주의보 동시에 내려진 상황에서 치루어진 수험생들에게는 참 불편한 시험을 치른 수능이었는데요. 먼저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 전에 올해 수능 시험 총평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출 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올해 수능은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반영해 출제했습니다. 역대급으로 난도가 높았던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다소 쉬웠지만 전반적으로 변별력에 있는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네. EBS 연계율은 50%를 유지하면서 체감 연계도를 높이기 위해 생소한 지문보다 EBS 교재와 내용, 소재 면에서 유사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9월 모의평가와 난도가 비슷한 수능이었지만 영어 영역은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아주 어려웠습니다. 네. 이렇게 평가 자체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이런 건 같지 않은데 우리 김정환 단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방금 회장님 말씀처럼 작년 수능이 워낙 어려워서 조금 힘들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쉬웠던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 네. 국어가 워낙 어려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좀 더 쉬워졌던 것 같고 수학은 조금 비슷하게, 영어는 조금 비슷하거나 어려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이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잘 쳤나 못 쳤나 고민하는 부분들을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한테서는 조금 무난한 정도였지 않을까. 네. 대신에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본인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혹은 문제의 적응도에 따라서 조금 천차만별이 나타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학생들이 느끼고 있을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작년에도 유례없는 불수능이라고 할 때도 시험 처음 치자마자 그날 당일날 오후에는 수능이 쉬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열고 보니까 엄청 그 학생들은 어려웠다고 느꼈는데 올해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그래도 작년처럼 아주 어려운 작년보다는 체감적으로 조금 덜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두 번째 문이과 통합형 수능입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만 올해 역시 아직도 완전히 적응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출제 경향이나 주목할 점 참고한다면 특이사항 어떤 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요? 회장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올해 수능은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고 상위권 변별력과 졸업생 증가를 고려해 출제했고 작년에 출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수능 출제 기간도 이틀 연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 문제로 인해서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을 어렵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과탐에서도 유불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는 사과탐도 유불리를 줄이려는 노력이 반영된 수능이었습니다. 네. 김정환 단장께서는 뭐가 주목할 점이라고 보이시는지요? 수능에서 최근 평가원의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국어 경우에 어려웠던 이유가 평소의 유형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작년처럼 지문의 길이는 조금 더 줄이고 선지의 난도를 높이는 형태를 띠긴 했지만 작년 수능보다 좀 더 쉬웠던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그런 문항들은 좀 배제를 하고 네. 대신에 이제 중고난도 문항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어의 경우에 작년에 워낙 조금 어렵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쉽게 내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모의평가에서 1등급이 거의 한 15%까지 나올 정도로 쉬워졌다 보니까 그 사이를 찾기 위해서 조금 노력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난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김원철 회장님 올해 수능 난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난이도를 보면은 영역별로 보면은 국어는 작년에 이제 이 가장 이제 이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큰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영역별 난도 변화를 평가원이 꾸준하게 이제 이 보면서 난도 조정을 해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실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수학 영역 같은 경우는 이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의 한 중간 정도. 영어는 지난번 6월 모의평가 때는 또 너무 어려웠습니다. 1등급이 한 4% 조금 넘게 나왔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15.97%가 1등급이 나왔습니다. 완전 널뛰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수능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한 지금 이제 이 예상치가 한 7, 8%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탐 같은 경우는 사탐이 작년에 이제 만점을 받아야만 1등급을 받는 과목이 6과목이었습니다. 올해는 사탐의 이제 난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이제 한 3개 과목 정도가 이제 만점을 받아 1등급이 되고 반면에 이 과탐의 난도는 조금 낮췄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생명과학 원은 올해도 역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탐의 난이도는 낮아짐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학 탐구와 사회 탐구 간의 이 표준 점수의 유무를 좀 더 완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수능 난이도를 김원철 회장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정환 단장께는 제가 이런 과목별 난이도를 바탕으로 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이 당락을 가를 가장 중요한 과목이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당락을 가른다는 표현이 참 무서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수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국어, 수학이란 두 개의 어떤 조건에서 학생들이 고민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국어, 영어는 기본 베이스에서 수학의 점수라든지 아니면 선택 과목에 따라 좀 유불리가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탐구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수능이었는데 올해는 탐구에서도 본인의 점수와 위치에 따라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난 학생들의 반응을 봐도 올해는 탐구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이게 뭐 아까 말씀처럼 예년에는 모두 다 맞으면 사탐에서는 보통 1등급, 하나 틀리면 2등급 정도였는데 이제 거기에 익숙해 있던 학생들이 시험이 어려워져 버렸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가 아니면 조금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시험을 좀 못 친 것 같은데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본인 위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항상 이렇게 시험 치고 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말도 안 되는 그 평가를 발언을 왜 맨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교육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다 문제없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과정평가원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가 일어났다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이런 실제 수험생들 반응, 학력 저하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우려만큼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올해 수능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작년 수능이다 보니까 작년 수능 자체가 이제 역대급으로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그게 비해서 올해 수능이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졌을 뿐이지 올해 수능도 역시 어려운 수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대별로 보면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 제시한 그런 난이도와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중하위권에 가면은 평가원에서 제시한 난이도와 실제 수험생의 난이도는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최상위권은 뭐 원래 상관이 없는 학생들이고요. 중상위권만 하더라도 이 학력 저하에 따른 어떤 효과는 보기 어렵지만 다소간 그래도 중하위권으로 가면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김정은 단장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코로나라는 영향과 이제 이 학생들이 뭐 재택이라든지 온라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하는 공부가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예년의 학생들에 비해서 학습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결국 그 부분들이 아까 보셨던 뭐 중상위권이라든지 중위권부터 본인의 밀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N수생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지만 네. 학습량 자체에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 수능으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은 코로나 시기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뭐 사교육이든 본인의 노력이든 해서 크게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가 뭐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제 그 좀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인 자기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재택이라든지 학교든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지만 중위권 정도의 학생들은 조금 더 독려를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이끌어준다면 좀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는데 네. 온라인이고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2020년에 지금 올해 고3들이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가 극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교해 보면은 3개월 늦은 6월 3일에 등교 개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 후에 이제 올바른 학습 태도 습관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기에 제대로 형성이 되지 못했고 그 후에 학습 일정을 보더라도 이 등교 개학과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학습이 이제 계속 이제 교차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이 학습 태도 습관이 안 되고 학습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부분들에서 어려울 수밖에 네. 없었던 부분입니다.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을 지도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치러진 수능이 통합형이라는 형태로 치러진 두 번째 수능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입시 제도는 계속 바뀌어왔고 당사자가 아닌 한 굉장히 이해의 폭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심지어 지금 국어 시험지를 학교에 일선의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도 보면 이걸 이 시간에 어떻게 풀지라고 말할 만큼 완전히 문제 형태가 많이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또 통합형 수능은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도입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보이는 현상은 점점 N수생이 늘어나고 있다. N수생이 늘어나는 게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수능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타나는 사실 자체는 수험생, N수생들이 정말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건 분명히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는지요? 김원식 회장님. N수생의 비율은 학력 인구 격감으로 재학생 감소라는 바탕 위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정시 모집이 확대됐고, 그다음에 의학학 계열에 대한 선호, 그다음에 이제 교차 지원으로 인한 입학한 학생들이 이제 제주도의 욕구가 이 N수생의 비율을 높여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N수생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정시 합격자 중 N수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또한 교차 지원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게 김문철 회장 말씀하셨습니다만 N수생 비율이 높아진 거는 사실은 그 학생 정원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학에 대한 선호가 여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김정은 단장도 그렇게 보십니까?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의 경우에 첫 통합형 수능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결과가 다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뭐 선택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의 난이도가 작년에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쉬웠던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지원해서 재수생이 늘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고 뭐 또 작년의 경우에는 보면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의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인문계로 교차를 많이 했었던 경향성이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작년에 이과에서 또 괜찮았으니 그러면 조금 더 한 해 더해서 좀 더 나은 성적을 받아서 뭐 한번 학교를 바꿔볼까 아니면 네. 과를 바꿔볼까 이런 어떤 마음이 좀 더 커서 N수생의 비율 자체가 좀 늘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합니다. 지금 김은철 회장님, 지금 이 통합형 수능이 보시기에 N수생한테 유리해 보이십니까? N수생한테 현역보다는 N수생이 훨씬 더 수능 자체가 이 졸업생들한테는 유리하죠. 수능이라는 이제 시험 체계 자체가 이제 반복 학습을 그만큼 하면은 성적 향상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가본 길이 훨씬 쉽다는 네. 이 형태 자체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네. 경험이 더 쌓여서 오는 효과다. 네. 네. 그런데 이 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에 특정 과목 쏠림 현상도 있고요. 이제 이게 지속되다 보면 막으려고 하는 평가원과 또 그 추세를 또 이렇게 본인의 가장 적절하게 선택을 통해서 이용해 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이제 서로 눈치 작전 아닌 눈치 작전을 펼치게 돼 있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김정은 의원님? 올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이럴 것이다 어떤 예상으로 움직였지만 올해는 작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뭐 국어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치 학생들이 화법과 전문 학생들보다 조금 더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고 뭐 미적분의 경우에도 뭐 기하나 확률과 통계보다는 조금 더 성적대가 조금 더 높게 나온 현상들이 있다 보니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조금 옮겨갔던 것 같고요. 뭐 국어의 언어와 매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0%에서 올해는 34.1%로 4.1%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고 미적분의 경우에는 38.2%에서 43.7%로 5.5%포인트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통 자연계열 응시자인 기하까지 하면 거의 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년에 이제 통합형 이전의 경우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하는 가형의 경우에 한 35%였던 걸 생각을 하면 좀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네. 이 과목들로 몰려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선택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장님? 실제적으로 이제 표준 점수에서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을 보면 국어, 수학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의 차이가 한 2점에서 3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 같은 경우 이제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를 구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했는데 이게 동일 백분위에서 1점에서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반영 비율이 감안되면은 점수 차이가 훨씬 네. 커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자연계열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탐구나 수학 영역에서 표준 점수에 우위에 있다 보니까 교차 지원 현상이 더욱 나타나게 네. 된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이 있고요. 수험생 두신 부모님들은 그나마 이해가 있겠지만 대부분 시청자들께서는 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통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선택을 해서 푸는 문제가 또 따로 있는 공통과 선택이 합쳐져 있는 체제로 국어 수학 영역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걸 변환해서 내는 표준 점수 이게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이 유불리가 대입의 핵심 이슈가 되는데 이 선택 과목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점수 차이가 표준 점수 차이가 확 이렇게 표가 나게 많이 나나요?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이 과목 간의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 차이는 동일 원점수였을 때 보면 한 2점에서 3점 정도였습니다. 네. 원래는 수능에서 보면 변별력이 더 있다 보니까 2, 3점보다는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이제 데이터가 이제 2년이 쌓였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쌓였는데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내년 되면은 이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충분히 고민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국어의 경우에는 언어와 매치라는 과목이 화법과 작문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좀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이랑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학습량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미적분으로 상위권을 선호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슬슬 또 한 개씩 다 다르지 않을까. 네. 많은 학생들이 옮겼을 때 점수를 확보하는 게 쉽지만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증가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우리 김정환 선생님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흔히 말하는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과 출신이라서 문과가 요즘 초토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거는 사회 현상에 맞추어가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각자 적성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검사를 해보면 도저히 이과하고는 적성이 안 맞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문과하고 안 맞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점수가 본인의 선택을 이렇게 바꾸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과가 이제 상대적으로 선택 과목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수학 점수가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점수가 더 좋게 나오니까 이과 학생들이 이제 문과 과목 학과로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막상 가보니까 체질이 안 맞고 적성이 안 맞아서 또 한번 다시 해볼까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N수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는데, 자, 올해도 현장에서 작년에도 보셨습니다만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까, 선생님? 예, 올해는 작년보다도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에 서울 주요 대학들의 교차 지원의 비율을 보면은 한 30%에서 한 70%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교차 지원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차 지원을 할 때는 고려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입학 후에 자기의 그런 적성이나 이런 부분들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이제 전과 내지는 복수 전공을 해야 하는 학업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네. 우리 김정환 선생님도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졸업한 졸업생들이나 이 교차 지원 많이 하고 그 뒤에 반응들이나 이런 걸 보셨죠? 보시고 계시죠, 지금도? 그렇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대학 갈 때는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네. 가긴 하지만 막상 네. 가보면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학교 다니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나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좀 더 뭐 높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학교를 좀 더 바꾸어가면서 가봤더니 학교는 마음에 드는데 막상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도 네. 있고 뭐 언어적인거나 어떤 뭐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이 당황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칠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물론 전과제도라든지 복수 전공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주전공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 학생들에게 주신 조언을 보면 선택은 할 수 있으나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학교 대학의 어떤 전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여러 전공을 요즘은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전공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대학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고려를 하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그러면 원래부터 문과가 체질이라고 생각했던 문과생들이 좀 불리해졌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장에서는 제도가 불리한 게 아니고 원래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를 가서 그런 거지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문과생들이 느끼는 이런 어떤 불리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떤 조언 또는 이런 전략을 펼쳐라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문과생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자신의 성적과 대학의 반영 지표와 비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표준 점수에 위에 있는 자연계열 수험생의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이 작년에 뚜렷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현상이 지속될 것이므로 인문계열의 상위권, 중상위권 수험생은 정시 지원을 할 때 이 안전, 적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네.
잘 받은 이과생들의 침공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과생들도 조심해서 지원해야 한다.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 주셨는데 김정원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정말 이루어지기도 했었고요.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60%, 70%까지 있던 학과들도 있고 어떤 네. 학과의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가 다 자연계 학생으로 이루어진 학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문과생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작년에는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예상을 했었다면 네. 올해는 대학의 홈페이지라든지 대중국 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성적들이 있기 때문에 올 좀 더 치밀하게 보면서 작년에 이제 2월 됐던 인원들 혹은 아니면 자연계에서 넘어왔던 인원들이 공개된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네. 참고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문과생들은 본인 예상보다는 점수가 이과생의 침공이 예상되니 조금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정시에서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두 분 하신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과 출신들이 고등학교에서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과의 적성이 더 맞다고 해서 공부한 학생들이 문과에 그렇게 전부 이과 출신 학생들이 합격을 해버리면 대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가르쳐야 될지 이것도 참 난감한 일이긴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은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을 수립해서 어쨌든 올 입시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과생들이 침공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과생들이 나는 점수를 문이과 선택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겠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채점을 하면 요즘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까, 선생님? 가채점이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나마 통합형 수능 이전에는 조금 더 판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쉬웠다고 하면 네. 지금은 학생들의 가채점을 적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맞고 안 맞고의 부분도 있겠지만 국어나 수학이 통합형 수능으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에 따라서 동일한 원점수더라도 얼마를 맞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오차가 예전보다 좀 더 커지는 경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채점 점수는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어느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의지할 만한 자료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이제 합격 불합격 가늠해 보기가 쉽지 않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김원철 회장님 가채점 결과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가채점 결과는 지금 활용은 대학별 고사의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좀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채점 자체가 네. 최대한 이제 깐깐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안 선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틀린 것으로 간주해서 가채점을 해서 이 올해 수능과 난도가 비슷한 9월 모의평가 성적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높거나 낮지 않다면 수험생들이 애초에 수시 지원에서 이 상향 내지는 적정 지원을 한 논술 전형 면접에 응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별 고사에 응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자료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은 대학별 고사가 대부분 수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응시해서 덜컥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을 못하니 가채점 결과를 보고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런데 선생님 가채점을 해봤는데도요 이게 정말 애매하다. 내가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될지 안 될지 애매해가지고 대학별 고사에 응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하는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항상 중간쯤 중상위권 학생들 본인 상향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시에 합격을 하기만 한다면 가고 싶은 학교에 보통 지원을 해둔 상태인데 최저 학력 기준이 안 될 것 같다.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래서 지금 애매한 학생들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애매하다면 무조건 가야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채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최저학력 기준의 만족이 한 등급, 두 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 점수에 근처에 있거나 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조금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가서 참가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조금 부족한데 가지 말까 했다가 혹시나 체제가 달라져 버리면 많이 아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응시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원철 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예, 수시에서 최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정시에서 수시에 지원한 대학에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에는 무조건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매하든 않든 수험생 여러분 이왕 낸 원서는 버리지 마시고 모든 대학에 다 응시를 왜냐하면 수시에 지원했다는 사실은 합격하면 가겠다는 대학에 보통 네. 낸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점수가 생각만큼 안 나올 것 같아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맨 마지막까지 가서 시험을 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이게 혹시라도 올해 입시를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년을 생각을 해서 또 이런 논술이라는 것도 분위기라든지 시험을 쳐보는 것이 학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형여고도 다 나빠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한번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인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교별로 대학별 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학별 고사에 보면 논술 보는 학교도 있고요, 면접 전형도 있고 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어떤 기준 또 여기가 이런 시험을 칠 때는 여기에 더 집중하고 뭐 이렇게 힘을 배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신다면 김은철 회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하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 또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면접의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는 학생부와 자소서에 제출 서류의 내용을 토대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부와 자소서의 항목별 예상 문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갈식으로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고 근거를 달아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반복 연습하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 지원 계열과 관련된 제시문 또는 문제를 구술로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모의 면접, 그다음에 면접 가이드북,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기출문제, 출제 의도, 해설,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이거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김원철 회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두 갈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것도 한 요령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들이 미리 이렇게 써서 준비를 해오면 또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열심히 달달 외워서 오다가 본인이 외운 부분에서 막히면 오히려 더 당황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가끔 하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이제 흐름으로 이제 기억해서 가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저 답할 때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도 현장에서 보면 한 번씩 해봅니다. 논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논술의 경우는 이게 학교마다 좀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논술 형태라고 하면 수도권 대학의 논술은 좀 더 긴 문장들이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형태를 일단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있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논술은 또 학교마다 모의 논술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 모의 논술이 올해 논술의 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응시하지 않았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꼭 한 번쯤 해서 이런 경향성이구나 방향성이구나를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마다 모의 논술과 지난 논술에서 집중하고자 했던 것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 이런 문제 논술 문제의 의도는 뭔지를 다 보고하게 돼 있죠 유무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도 공개가 돼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열심히 찾아보지 않아도 공개하고 이런 출제 의도를 답안의 채점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되는 건 의무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특정 대학의 논술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가이드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대학에서 제시하는 실제 자료군요. 맞습니다. 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그 도움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논술 자료가 가장 정확한 자료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입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별로도 이 점수를 부여하는 것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학과별로도 가중치를 달리도 네. 가지고 과목별로 점수를 다르게 주기 때문에 이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가 지원하는 과의 과가 어떤 과인가에 따라서 이 점수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자기에게 이제 맞는 정시 포트폴리오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지원할 건지 구상을 해본다면 어떤 그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김원철 회장님 뭐 어떤 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정시 지원은 수능 발표 전과 후로 나누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수능 성적 발표 전에는 가채점 결과와 희망하는 대학들의 반영 지표와 비율을 비교해 어디에 지원할 때 가장 유리한지를 파악해 군별로 서너 개의 대학을 선정해 두면 좋겠습니다. 네. 수능 성적 발표 후에는 대학별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을 보고 수능 100%인지 수능 성적에 학생부가 합산인지 아니면 면접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반영 지표와 비율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표준 점수나 백분위의 단순 합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을 찾아 안전, 적정, 소신 지원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점수가 나올 때쯤 되면 김동원 선생님 학교에 진학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께 가면 이런 것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수로 환산되는 걸 볼 수 있는 서식화된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 같은 게? 그렇죠. 학교마다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 또 그런 상담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채널들도 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라는 곳에서 전화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 그 진학진로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설 대입상담실과 그다음에 정시 집중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교에서도 상담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다양한 채널에서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좀 궁금한 것들 찾는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가면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혼자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머리가 아플 텐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실제로 많은 케이스를 보시고 그다음에 환산할 수 있는 어떤 지표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얻는 게 본인이 이 지원하는 곳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창구도 주목하시고요. 자, 수험생들 이제 남은 고민 중에 하나가 대학과 전공 사이에 앞서 우리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갈등인데요. 전공을 따라가려니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학교를 조금 바꿔서 가보려니 전공을 생각해보지 않은 다른 전공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예전에 학력고사라고 불리던 시절에도 이런 눈치작전이라는 말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이과를 넘나드는 현상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문과 범위 내에서 좀 눈치작전을 해서 조금 다른 과를 가면 그래도 큰 그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형 수능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학과의 전원이 이과 출신으로 채워지는 이런 현상이 있을 정도니까 실제로 현장의 선생님들 보시면 졸업생들이 N수가 되면 다시 오지 않습니까? 모교로 와서 다시 시험을 치면 작년에 합격해서 축하한다고 보낸 놈인데 그 제자가 다시 와서 선생님 다시 올해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김정은 선생님 자주 보십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봤던 여러 사례들 중에서는 예전에 인문계열에서 자연계열의 성적이 괜찮아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대학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3, 4학년에 전공이 많다 보니까 힘든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은 인문계열로 가서 졸업까지 다 하고 네. 다시 아쉬움에 자연계열, 뭐 의대라든지 치대 정도의 뭐 학과들로 다시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대학도 중요하고 좋은 학과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꼭 한번 고민한 다음에 그래도 대학이 좋다면 대학을 따라갈 것이고요. 네. 전공이 좋다면 전공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원래 이 선생님들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모범적인 답안인데 그럼 우리 김원철 회장님께는 약간 뭐 현실적인 맛을 가미해서 한번 여쭤보죠. 김원철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대학과 학과를 놓고 갈등을 한다면은 이 대학이라는 것들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의 이유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단계 방법으로서 활용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학과보다 대학을 중심에 놓고 선택하게 되면은 입학 후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또 갈등과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학과를 중심에 놓고 입학을 하게 되면 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적성에 맞는 것에 이제 노력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행복한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곧 또 어떤 수험생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2월 첫 주죠. 네.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 점수가 나오면 이번 시험은 연습이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험표 그러니까 점수표 받아들고 재수나 N수를 고민하게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뭐 성적에 많이 낙담했겠지만 그래도 이 성적이라는 것이 또 정시에도 기회가 있고 추가모집에도 기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내 성적이 너무 낮아서 N수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 그냥 과감하게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어떨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본인에게 기회가 된다면 또 합격의 자리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또 기회를 또 잘 활용하면 또 생각보다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고민 한번 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장 접지 말고 한번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 김정원 단장님 생각이고 김문철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시 지원을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최선의 자신의 성적으로 최선의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고도 본인이 이제 1년을 더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올해 본인의 수험 생활을 복귀하면서 과연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든 수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강인한 의지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따져본 후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올 입시 시즌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해볼 수 있는 영역에 힘을 들여서 끝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시간과 이 노력을 거쳐서 모든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면 수험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시원하면서도 아쉽고 아무리 점수 잘 맞은 사람도 하나 틀린 사람도 왜 다 못 맞았을까 이러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앞으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쳐서 전략과 작전을 잘 수립하고 한다면 100% 만족하는 결과는 못 얻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 현장의 경험을 다 오랜 시간 하시고 이쪽 진학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마지막으로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유념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김원철 회장님 말씀 주실까요? 올해 수능이 쉬웠다고 하지만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작년 수능이 워낙 이 전 영역에 걸쳐 어려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다는 뿐이지 올해 수능도 역시 어려운 수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지금 가채점한 점수에 대해서 일단 낙담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철저히 준비해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시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반영 지표와 비율을 꼼꼼하게 살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오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서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원 단장님. 일단 시험 치느라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고생하셨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입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수능이 끝났을 뿐이고 앞으로 수시를 남은 기간 잘 준비를 하고 또 혹시나 수시에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정시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고민하면서 남은 기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우리 아이 꿈들이 다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올해 수능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남은 기간에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선생님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요. 우리 김원출 대구시 진학지도협의 회장, 김정환 대구 진학진로 지원단장 두 분 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도 고생이 많으셨지만 고3들과 함께 호흡하신 선생님들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수험생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끝났습니다. 떠나기 직전과 해외 방문 기간 중 벌어진 언론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돌아볼 것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언론과 권력의 거리는 흔히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멀어서도 그리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특정 언론사를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했고 특정 언론인을 전용기 내에서 따로 만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불가근이란 말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언론사로, 불가원이라는 말은 멀리하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언론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꼭 등장하는 볼테르의 말을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심지어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나의 생명을 바쳐 지키겠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